예, 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약 열흘 이상 다이빙을 하고 귀국을 해서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근데 벌써 몸에서 막 질소 부족증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큰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잠수의학이라는 큰 제목으로 또 그 아래 작은 제목의 감압 질환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압병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감압병에 대처하는 어떤 고압산소 첨부 치료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며칠 전에 다이빙 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머리가 아프다, 감압병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문의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다이버들이 다이빙하고 내가 감압병이 아닌가를 두려워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태가 맞으면 그 걱정에 대비해서 적절한 응급처치와 또 챔버 치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 발현 시간은요 이렇습니다. 다이빙을 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약 반 정도의 감압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시간 이내에 90%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드물지만 6시간 이후에 한 24시간까지도 감압병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이빙 마치고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증상은 일단 감압병이라고 간주해서 대처를 해주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6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감압병의 증상과 비슷한 증상은 감압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빙 마치고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에 몸살 기운이 느껴집니다. 감압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감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찬물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체온이 뺏기고 면역이 떨어지고 해서 어쩌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서 오는 감기로 인한 두통, 근육통일 수가 있습니다. 다이빙하고 48시간 이후에 목이 아프다고 합니다. 급성 편도선염일 가망성이 감압병 1 가망성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6시간, 24시간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하고 계십시오. 해서 어떤 그 시간 이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아니면 그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 혹시 다른 어떤 병인가를 한번 추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기 탑승할 때 항공기 기내 압력이 떨어지면서 체내에 어떤 무증상 기포가 남아있었다면 그것이 확장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물론 저희들이 다이빙 이후에 항공기 탑승에 대한 기준은 설명 이미 드렸고, 또 저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18시간보다 아주 길게 24시간 이상 이런 식의 어떤 기준들이 댄이나 다른 교육단체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따르면 되지만 그거를 따랐다고 해서 절대로 감염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이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는 내한테 추가적인 요인이 있었나, 비행기를 탔나, 아주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지 않았나, 너무 심한 운동을 하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6시간 이내에는 90% 정도에서 거의 대부분에서 감염병이 있다면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다이빙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는 군대 이외에는 감염병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잠수의학과 관련되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든지 아주 자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내용일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감염병 위험성이 확 줄어듭니다. 테이블이나 컴퓨터가 제시하는 무감압 한계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무감압 한계로부터 뚝 떨어져서 다이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 열대지방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또 국내에서도 많이 그렇죠. 비치의 슬로프를 따라서 깊이 들어가거나 월다이빙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대부분 다이빙이 다중 수심 잠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깊은 수심에서의 무감압 한계를 다른 수심에까지 다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미 컴퓨터는 다 계산해서 그 컴퓨터 화면에 네가 지금 현재 이 수심에서는 얼마 더 있어야 된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무감압 한계를 감히 도전하지 마시면 됩니다. 상승 천천히 상승 속도 지키시고 역시 5m에서 약 3분 정도의 안전 정지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스쿠버 다이빙 강사분들은 만약에 한 강사가 4명의 학생을 교육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상승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이빙에서는 상승 훈련이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 상승을 해야 되는데 강사의 경우는 4번을 해야 됩니다. 공기가 고갈된 상태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 중에 비상 수영 상승, 비상 부력 상승, 또한 공기 공유 상승 이런 것들도 강사는 계속 함께 동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은 본인의 건강과 본인의 안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권장되는 것이 바로 팀 티칭이죠. 내가 교육할 때 내 친구 강사가 아니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다이브 센터의 강사가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할 때 도와다오, 또 네가 할 때 내가 도와줄게 하는 팀 티칭은 강사에게 상승 횟수를 줄여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 나이트록스입니다. 나이트록스가 다이빙에서 특히 감염병에서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내 몸에 들어오는 질소의 양이 줄어들면 피로도도 훨씬 덜해집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고압의학이나 챔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강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이트록스는 다이버에게 굉장히 고마운 그런 기체입니다. 평소에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요. 꾸준히 신체 검사, 종합 검진을 잘 받아서 내 심장이, 내 폐가, 내 근골격계가 튼튼한지 확인을 계속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이빙 이전에 술 마시고 다이빙 이후에 마시는 술을 저희들은 술쿠바 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을 합니다. 젊었을 때 잘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한 번 문제를 일으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더라도 절대로 본인이 생각해서 과음이라고 생각되는 수준까지 술을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식구도 이 부분을 제가 말려야 되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이트록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이트록스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32%고요. 이 32%는 유니버설 나이트록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쓴다는 거고 전 우주가 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2% 나이트록스를 써보면 공기를 사용해서 30m에서 무감화 한계가 20분일 때 나이트록스 32%를 써서 30m에서 다이빙하면 무감화 한계가 30분이 늘어납니다. 30분으로 늘어납니다. 즉 50% 정도 무감화 한계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은 사실 다이버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수치가 됩니다. 그 이외에 36%도 레크레이션에서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테크니컬 다이빙에 가면 50%, 80%, 100% 이렇게 해당 산소 부분함에 맞는 수심에서 이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어쩌면 공기는 육상용이지 수중용이 아닌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헬리움은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트라이빅스, 헬리움을 믹스해서 다이빙을 했을 때는 일반 다른 기체보다 감압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것은 헬리움의 어떤 공기의 특징으로 가볍기 때문에 몸에 잘 녹아 들어가고 해서 모든 테이블에서 모든 플래닝 디바이스에서 그렇게 수치를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헬리움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질소 마취를 예방하자 이런 뜻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다이빙 후에 항공기 탑승하는 시간은 감압병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복잡하게 외우시기 싫으시면 그냥 24시간 있다가 비행기 탄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이걸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다이빙은 아니면 마지막 전체의 다이빙을 가급적이면 높은 레벨의 나이트록스로 다이빙을 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나이트록스로 다이빙했다고 해서 비행기 탑승 이전에 그 수면 휴식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지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내 몸속에 축적되는 질소의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이빙 죄송합니다. 다이빙 이후에 감압병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 1시간 이내 50%, 6시간 이내에 90%, 24시간 이내에 95%가 증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보다 더 길게 지난 시간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은 감압병의 증상이 아닐 겁니다. 특히 저희들이 추가적인 위험 요인, 비행기 타는 거, 목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예방하는 방법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이트록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그 다이버나 강사나 의사나 어떤 다이버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본인이 느끼거나 병원에 왔을 때 아저씨는, 아줌마는, 아가씨는, 당신은 감압병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진단적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